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GS 3순환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시험이 GS 3순환의 경영조직론 우리 금요일에 시작하는 금요일 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정주모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 앞에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이 되게 GS 3순환까지 이렇게 지금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저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노무사로서 또한 경영 컨설턴트로서 지금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제가 공부했던 노하우들을 잘 전수해 주면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시켜 줘야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노무사 합격하고 가면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서 한 명의 어떤 그 역할들을 다 담당하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잘 가르쳐 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다른 노무사님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들을 하실 때 잘 이렇게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특히 현장에서 실제 실무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 아주 단순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결국 이게 뭐지? 이러다가 끝난다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25년 이상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배웠던 그런 어떤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과 또 산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GS 3순환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답안지들을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답안지 쓰기 연습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들을 제출하시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들을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GS 3순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것들은 16페이지의 답안지들을 어떻게든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잘 구성해 보자고 하는 그 의식적인 노력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그 기간이 바로 GS 3순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 모의고사 강평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평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 쉬었다가 바로 우리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워크북에 우리가 진도별로 무엇이 있었던가를 빠르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본다는 내용은 앞에서 교과서를 봤다, 1기에서 워크북 봤다, 2기에서 워크북 봤다, 자 3기에서 워크북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3기에서는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교재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는 스캔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스캔만 하고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GS 3기가 6번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해당 우리가 강평하고 그 다음에 나면은 시간이 1시간 정도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 60분 동안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슬라이드에 숫자가 거의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 안에 한 슬라이드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계산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훑어나올 때 여러분들도 빠르게 그렇게 훑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3분이 아니라 보고서 거의 한 30초에 하나씩 이걸 쑥쑥 넘겨가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에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실을 우리 맺을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초기 동기부여 이론과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의 차이점 및 자기결정 이론과 기대 이론에 대해 논하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조직론을 크게 우리가 분석 차원에서 세 단위로 나눈다. 계집조로 이렇게 나눈다. 또는 네 단위로 나눈다. 계집조와 조직 간 관계로 이렇게 나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개인들이 과연 왜 액션들을 취하게 될 것이냐,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행동이 나타나서 성과와 효과성이라는 부분들을 달성하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개인 수준에서의 끝판왕은 다 동기부여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집단 수준에서의 끝판왕은 다 그 내용들이 결국 리더십 쪽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것들이 조직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문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 문제 내지 또는 문제가 잘라져서 50점짜리 문제에서 잘라져서 뭐 25점, 25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5점짜리 문제를 10점, 15점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걸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100점짜리 시험을 몇 페이지에 쓰게 됩니까? 16페이지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페이지라는 것이 100점이라는 공간을, 100점이라는 점수를 16페이지라는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당 우리가 분명히 점수를 어느 정도씩 배점이 되어 있었다. 페이지당 점수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 때 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6페이지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당 보통 몇 점이 배정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5점이다. 6점 몇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00점 나오려고 그러면 5점이다. 그래서 총 80점이 페이지 자체로 이렇게 배점이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를 잘 썼다 그러면 그 안에서 5점을 중심으로 해서 깎여 나가는 거지, 점수가. 자, 그럼 나머지 20점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20점은 그 5점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측정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글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었는가, 충실하게 작성이 됐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점수를 20점을 거기에다 더 얹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경영학 과목들의 점수들이 제가 시험 봤을 때에는 평균이 40점이 안 넘었었습니다. 대개 40점 근처에서 평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40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꽈락의 기준이에요. 자, 40점 근처에서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채점자들이 어떻게 채점하느냐라고 하면은 꽈락, 안 읽어봐도 꽈락인 그런 답안지들이 반 이상이 수두룩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텐데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걸 잘 쓸 수 있느냐? 사실은 뭐 답안지를 거의 채우지도 못하고 시험장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점수를 뭐 그 사람들이 쓴 걸 가지고서 뭐 정확하게 몇 점을 줘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보고서는 30점, 2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쓴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썼다는 거죠. 한 10몇 페이지, 11페이지 이 정도 썼다라고 그러면 그 점수대가 되게 11페이지 정도를 쓰게 되면 50점대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제 가는 점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 40점대 부분에서 평균들이 형성되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돼요? 60점 우리 기준에 가까이 이렇게 가서 점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고득점 그러면은 몇 점 맞습니까? 되게 2차 시험에서 고득점 그러면은 65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고득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과목에서는 63, 4점이 돼도 고득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2차 논술 시험에서는 고득점, 실질적인 고득점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세 문제를 골고루 잘 써야지 우리가 그 60점이라는 벽을 돌파하면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답안지들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혹시라도 자기가 받고 준비했던 문제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해? 우와, 내가 그냥 이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찍어갖고 잘 했는데 그게 나왔어. 흥분합니다. 흥분하면서 그것부터 막 써나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전략도 안 세운 상태에서 일단 막 그것부터 쓰려고 합니다. 자, 그것부터 쓰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25점짜리 문제였으면 4페이지만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4페이지로 어떻게든지 그 내용들을 줄여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다 외웠다. 외운 거 다 자세히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5페이지, 6페이지를 씁니다. 자, 5페이지, 6페이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점수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다른 거에 배점된 공간들을 이미 이 25점 이상 맞을 수 없는 4페이지 이상 안 써도 쓰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것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 다른 것들의 다른 문제들의 점수들을 다 깎아 먹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겁니다. 출제자는 항상 출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자가 하라고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나는 내가 외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려고 하니까 다 적기는 적었는데 출제자가 얘기하라는 부분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껏 자기는 잘 외웠다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쓰고 다 페이지 수 쓰고 다 그렇게 했는데 본 점수도 안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의 점수들까지 써서 충실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 자체를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뒤에 것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세 문제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목차와 분량을 정해야 됩니다. 목차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개 무엇을 물어본 문제이고 목차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50점짜리 문제는 8페이지에 각 목차별로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그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그래서 4페이지 중에서 되게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요런 정도의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페이지 정도 나오겠다, 몇 페이지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남은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 목차와 관련돼서 분량과 관련된 이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세 문제를 골고루 쓰자 이거지. 세 문제를 골고루만 쓰면은 60점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한 문제를 망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죠. 앞에 거 잘 쓰다 보면 산문에 대한 평균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시간 이미 다 썼어. 그러니까 쓸 공간은 남아있는데 페이지는 남아있는데 쓸 시간이 없게 돼서 산문을 거의 놓칩니다. 그러면 사실은 1문과 2문 가지고서 거의 50점,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앞에 두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50점, 60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자, 총 7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문, 2문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50점, 60점이라고 하면 거의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해야만 그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각 문제마다 모자란 듯 싶다 하더라도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 주어진 시간과 분량들을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균형 있게 작성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균형 있게 작성하게 되면 의외로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영조직론 제가 84.7 맞았거든요. 나올 수 없는 점수죠. 그런데 지금 그 점수를 맞았어요. 저는 한 87점은 90점 가까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시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뭔가 이런 거 할 때 채점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하는 기준들을 적용해서 했을 때 제가 본 시험에서는 저는 한 87점에서 90점 정도 나오겠다 그랬는데 84.7이 나온 거야. 그럼 크게 다른 오차가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1, 2, 3문을 균형 있게 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문제 하나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어떤 답안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없게 이렇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문 보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자, 1문에서는 출제자가 물어본 그 의도에서 드러나 있는 의도는 뭐예요? 뭘 쓰라는 거예요? 초기 동기부여이론, 현대 동기부여이론, 그들 사이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론, 기대이론, 이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크게 지금 4가지의 어떤 그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자, 8페이지가 5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론 4가지가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각 이론당 한 2페이지씩 되겠구나. 자, 그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고 뒤에서 어떤 그 결말을 맺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각각 한 페이지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6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4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잡고, 그 다음에 그 4가지를 이렇게 쓸 때 그러면 한 1.5페이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겠구나.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그 다음에 써야 될 내용들을, 그러면 그 아래에서 초기 동기부여 이론 아래에서는 뭘 쓸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세부 것들 잡아놓고서는 1.5페이지 안에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목차들을, 소목차들을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대로 그냥 쭉 쓰면 되는 겁니다. 이문 한번 볼까요? 이문. 직무 만족을 비롯해서 기타 직무와 관련된 태도 유형들에 대해 제시하고 직무 관련 태도 변수들 사이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일단 이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유사한 직무 관련 태도들, 그 다음에 그 태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여기 3가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단 직무 만족은 태도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도에 관련된 건 약간, 직무 만족에 관련된 건 약간, 나머지의 그 어떤 기타 직무 관련 태도들에 대한 것 약간,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의 한계점 약간. 자, 이러면 벌써 4가지의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태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계점 이런 부분들은 한 페이지씩 쓸 어떤 그런 분량이 안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줄인다. 그렇게 치면은 직무 만족에 대해서 뭐 1페이지, 다른 직무 관련 태도들에 대해서 2페이지, 나머지 앞뒤로 이렇게 해서 1페이지. 자, 이런 어떤 작전들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문, 지각과 지각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은 이거 우리가 배웠던 지각에 대해서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들, 왜곡 현상들, 이 부분들 우리가 뭐뭐 배웠어요? 뭐 선상우투, 대자방광과 같은 여러 종류의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성이 지각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 여러 지각 오류 종류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3페이지나 아니면 2페이지 반, 이 정도의 어떤 분량이 있겠구나. 자,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작전을 짰으면 이제 들어가면은 시간 컨트롤 해 나가면서 분량 컨트롤이 되고, 분량 컨트롤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점수들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했는가? 자, 이 제가 나눠드리는 이 샘플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본다라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16페이지의 답안지 안에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그걸 그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지다. 이 정도는 쓰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결국은 여기 지금 샘플 답안지 여러분들 듣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험장에서 쓰는 답안지가 22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22줄 답안지에서 각각 줄띄우기라든지 한 줄에 대강 어느 정도의 글자가 들어가야지 이것이 충분한 내용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가 해서 제가 글자 크기까지, 글자 숫자까지 다 고려해서 이것을 한 거라는 거죠. 뭐 자기 책에 있는 거 그냥 무락 해놓고서는 이걸 알아서 정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답안지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제일 처음에 적을 때 제일 첫 번째 줄에 뭘 적어요? 문제 반드시 적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는 한 줄 정도, 몇 번째 문제이고 무슨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걸 쓸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한 상황을 뭐 이렇게 적지 마시고 출제자가 이렇게 언급한 단어들을, 그래서 그 중에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논하시오, 설명하시오로 이렇게 끝나는 한 문장짜리를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일문을 어떻게 요구했어요? 초기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과 차이점, 자기결정 이론, 기대 이론. 자, 이거 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문제다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줄 띄우고, 자, 로마자 번호를 쓰고 나면 여러분들 다른 번호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수준의, 높은 수준의 번호 체계를 우리가 로마자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로마자 번호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줄을 띄우세요. 한 줄을 띄우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이 답안지가 그대로 여러분들 답안지의 모습들하고 유사하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답안지하고 제 답안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왼쪽 시작하는 줄이 똑같죠. 끝나는 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대개 한 문단이 3줄에서 5줄 사이로 이렇게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 띄우기로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그러면 채점자들은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읽지 않아도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면 제대로 썼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문단들을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50점짜리 문제의 특징들은 밑에 향후 글의 순서라는 이 부분들을 넣자라고 이러면서 2기 때도 설명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제가 첫 번째 로마자에는 뭐예요? 뭐의 개념과 중요성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100% 그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특별하게 앞에 뭐 무슨 뭐 그런 거 뭐 무슨 뭐 누가 무슨 말을 했으며 뭐 현대 조직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쓸데없는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실제 질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걸 보면서 한 번도 그것이 적절하게 나오는 그런 예를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그렇게 멋있다라고 쓴 그 얘기가 여러분만 쓴 거라면 얘가 뭔가 뭐 나름대로 공부를 했나 보다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그것들을 써내느냐. 그건 뭐예요? 결국은 생각도 없이 그냥 맞지도 않는 주제에다 그걸 그냥 갖다 붙였다 외워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자, 그런 답안지의 인상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내용에 바로 들어가서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련된 개념과 중요성 이런 것들부터 차곡차곡 잘 짚어줘요. 그걸 보자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걸 짚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OKR이라든지 우리 지금 인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트렌드를 반영해서 뭔가가 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95% 이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맞자 동기부여에 의해 향후 글의 순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 들어가며 뭐 이렇게 도입 이런 제목들 붙이지 말아라. 적어도 경영학 시험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데 그 한 줄의 중요한 공간에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순서만 이렇게 있는 그 제목만을 달아놓고서는 어쩌라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뭘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기부여 개념사고 향후 글의 순서에 대해서 쓰겠다. 그리고 봤더니 1, 2 그래서 동기부여의 개념과 중요성 향후 글의 순서 이렇게 돼 있네. 이놈이 뭐에 이렇게 썼어 이러면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란 목표 달성 위해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의 강방지 설명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결국 조직에서 성과가 날라고 그러면 뭐예요? 개인들이 조직의 목표에 동의해서 그 방향으로 에포트, 노력 그것을 뭐예요? 해줘야 된다. 열심히 강도, 방향,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자, 그러면 뭐야? 우리 조직이 잘 돼서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 동기부여를 우리는 왜 연구를 하게 되느냐, 공부를 하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노력을 투입하는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결국 경영자들에게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자, 두 문단을 가지고서 전체 글의 앞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점짜리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향후 글의 순서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넣자. 왜? 50점짜리 문제인 경우에는 8페이지의 글을 가야 되는데 그 8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보라, 채점자야. 이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채점자들이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채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야? 채점자가 아주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나의 편하게 해준 그 대가로서 좋은 점수를 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보면은 악필인데 어떡하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다. 야,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라고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채점자들이 도대체 못 알아보는 글씨를 보고서는 어떻게 점수를 주란 말이에요? 못 줘요. 못 줍니다. 그러면 그 시체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지. 야, 자기는 그렇게 해놨지만 채점자들은 자기 글씨를 암호 해독하듯이 해가지고 다 해독해서 내가 쓴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점수를 줘야 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완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점자들은 뭐예요? 내가 못 알아보겠으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점수 못 줬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도 와서 당신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보겠지. 근데 못 알아보는 내용을 어떻게 점수를 주냐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 답안지를 바라보게 되는 채점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 얘가 제대로 쓰고 있네. 점수 잘 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 글의 순서 보세요. 2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자기결정 이론과 개인의 기대가 충족하는 걸 설명하는 기대 이론. 자,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하면서 2에서는 동기부여 이론, 3에서는 자기결정 이론, 4에서는 기대 이론, 마지막 5에서는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 자, 여기 이걸 일일이 모든 글자를 다 읽을 필요 없고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로마자 숫자, 동기부여는 발전, 3 자기결정 이론, 4 기대 이론, 5 동기부여 이론이 경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자, 이거 위에서 질문했던 거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냥 쪼개서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뒷장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로 답안을 채점하러 들어가는 그 채점자의 입장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목차 나눴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채점을 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동기부여 이론의 발전. 초기 이론, 현대 이론 이랬으니까 그 이론들이 초기에서 현대까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쪽에서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가 이것들을 이제 연구한 것으로서 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한계점들이 있었지. 뭐예요? 학자들마다 다 다른 어떤 용어들,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리스트만 양상이 되고 이들이 사후 어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완전한 어떤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타당성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평가 5번째 줄에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동기부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뭐냐. 실무에서는 이 초기 동기부여 이론들을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초기 동기부여 이론으로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눈에 들어오느냐라고 그러면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또는 X, Y 이런 한글이 아닌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초기 동기부여 이론들로는 여기를 읽고 채점자들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 1.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 동그라미 2. 맥그레이 XY 이론,
동그라미 3 허츠버그 이어인 이론 대강 뭔가 그리고 몇 줄씩 있네. 자 그러면은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고 넘어간다는 것이. 예. 이거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고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 얼마나 채점자들을 배려한 답안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돼 있어야지 돼. 그래서 제가 이기에서 그렇게 설명했었죠. 잘 쓴 답안지는 채점자들로 하여금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보게 만드는 답안지가 아니라 대강 읽고 넘어가서 괜찮은 점수를 주게 만드는 답안지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답안지 안에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동기부여 이론 한 페이지. 두 번째,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 자, 그럼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초기 동기부여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봉착해서 그거를 뭐 돌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겠죠. 세 번째,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과정과 상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타당성이 있다. 목적을 달성한다. 설명하는 것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문단 현대적 동기부여 이론들로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눈에 띄는 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이라는 그런 숫자와 그 다음에 영어 우리 골 세팅, 뭐 셀프 디터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굳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로크 목표성 골 세팅 티어리, 이 자기결정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 그 다음에 뭐 코그니티브 이밸류에이션 티어리, 얘 뭐 아는가 보다. 그 다음에 3 강화 이론 레인포스먼트 티어리, 4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 티어리, 또는 사회적 학습 이론 소셜 러닝, 그 다음에 5 공정성 에쿼티 티어리. 자, 이것들만 확인을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세요. 그다음에 6 기대 이론 등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 이론, 초기 이론, 현대 이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페이지씩 주로 다루면서 이렇게 했고, 앞에 우리가 개념과 중요성이라든지 향후 구대 순서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그러면서 요 세 가지 8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결정 이론하고 기대 이론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그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5페이지 쳤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경영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나올 테니까 2페이지 이상씩 뭔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또 잡고서, 그러면 그 2페이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또 생각하면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자기결정 이론. 자, 자기결정 이론 그래 놓고 나니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주어지지 않음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동기부여는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이런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은 이유가 뭐예요? 동기부여는 자기가 결정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이고, 왜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뭔가 더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했느냐. 나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높이고 싶다.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역량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자기결정 이론의 핵심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자기결정 이론은 제가 빅티어리라고 그랬죠. 이 자기결정 이론 하에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그 동기부여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는 미니 이론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평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뭔가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이거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랬을 때는
동기부여를 내가 그 이전에 자율성 역량, 관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서 동기부여되어 있던 그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보상들, 즉 외부적 동기 요인들을 주려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를 잘 보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론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외재적으로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기존의 동기부여 수준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바로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야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얘가 동기부여 수준이 더 떨어지네.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줬던 그거를 그럼 제거한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의 동기부여 수준이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뭐 쟤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주겠어. 그랬다가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도 있잖아요. 이런 외재적 보상이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한다는 겁니다. 뭐냐? 자, 누군가 그렇게 외재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몰두하고 동기부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 있다라고 그러면 외재적 보상이 동기부여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부여 수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나는 내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목공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자원봉사하는 곳에 보낼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막 하고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자원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저기 한다.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이런 거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 좀 해줘라. 그러면 어때요? 돈 줘서 기분 좋습니까? 아니 내가 그 돈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냥 마치 그 돈의 후원금의 노예처럼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러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외부의 단체가 아니라 왔는데 보았더니 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있었던 어떤 학생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뭔가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바카스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놓고 막 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때? 자, 쟤네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외부적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내가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예요? 인지평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자기일치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일치 이론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가치관과 일치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과정 자체도 즐기고 나중에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나간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더 재밌게 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해한다. 즉 내재적 동기부여가 개인들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결정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뭐냐? 우리는 되게 동기부여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야, 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주자, 뭘 주자, 외부적으로 뭘 이렇게 해주면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오히려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기결정 이론에 따라서 동기부여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정이죠. 인정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기대이론. 자, 기대이론 넘어갑니다. 자, 기대이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어질 때, 즉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의미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될 확률이 있는 곳에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룸이 그 기대 이론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대 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일정한 노력의 발휘가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 노력과 성과 관계, 이걸 우리가 expand,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그 일을 해보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것이 expectancy가 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두 번째, 성과 보상에 있어서 야, 그런 성과가 나오면 조직에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과가 보상을 이끌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수단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도 또한 그 조직이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0과 1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조직이 보상해 준 것들이 개인의 어떤 의미성을 찾게 해주는 밸런스, 이걸 유의성, 뭐 유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의 밸이 뭐예요? 밸류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보상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을. 자, 그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오히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보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 VIE의 곱이 가장, EIV의 곱이 가장 큰 그 행동들을 하도록 사람들은 동기부여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대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EIV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다른 것들의 EIV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높은 EIV의 값이 나오는 것을 택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현실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국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을 때는 잘 들어맞는 이론입니다. 합리적이고 개인적 사고 목표 달성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는 잘 들어맞는 일이지만 이게 노력과 성과 보상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명확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브룸의 기대 이론을 적용해서 됐다. 사람들이 동기부여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니까 나중에 후에 포터와 롤러라고 하는 학자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능력이나 태도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직무에 따른 어떤 그런 보상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노력과 성과, 성과 보상, 보상과 의미성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고 성과가 나오는 사이에서 그 어떤 직무와 관련된 능력이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변수들을 집어넣고 나중에 그런 어떤 그 또 의미성 이런 쪽에 갔는데 직무 만족이라는 요소들을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직무와 관련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브룸이 생각했던 그 각 단계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멋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되게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기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동기부여 이론들이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왜 중요하냐? 조직의 목표가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과 헌신을 하게 하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경영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동기부여 이런 거는 학문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후속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욕구들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즉 욕구의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 틀을 마련해주고 그것이 상당히 설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영자들에게 알려줬기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현대적 동기부여론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었다. 그 과정적인 것들을 아까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나오고, 보상이 나오면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결과값이 크게 하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주고, 자기결정 이론, 외지적 보상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잘 알려줬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문단이 짧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매우 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잘해줬다고 얘가 잘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사에서 여러 관리를 해나가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잘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8페이지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분량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치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이렇게 딱 하고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물어본 거 다 대답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직무 만족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직무 관련 태도 사이의 얘기였는데, 우리 직무 만족은 태도다. 태도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태도고, 직무와 관련된 태도에는 직무 만족, 직무 몰입, 조직 몰입, 그 다음에 직원 성과 몰입, 조직 후원 인식,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무 만족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조직의 효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이 조직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결과적으로 효과적인지 아닌지, 조직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또 결과 변수도 된다. 그래서 성과한테 만작동 투입 변수로도 있지만, 뒤에 우리가 효과성을 판단하는 생그림1몰 일시의 그 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직무 만족 얘기들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투입 변수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태도 쪽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태도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지, 태도를 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태도의 정의, 그 다음에 태도의 개념과 직무 관련 태도로 바로 넘어가자. 그래서 태도는 사람, 사건, 사물에 대한 호의, 비호, 지응, 평가, 표현, 진술, 이것이고, 인정행 요소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결국은 이 행위적 요소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조직 유효성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 태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직무와 관련돼서, 즉 조직 현장에서 보여주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맞춰보세요. 이 제목이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조직 유효성의 독립 변수이자 결과 변수로서의 직무 만족이다. 자, 이 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채점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직무 만족이라는 것을 양쪽 편에서 지금 다 제대로 알고 있구나, 무작정 그냥 외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자, 직무 만족, 그래서 job satisfaction 다시 뭐냐, 직무 특성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상의 것,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것 이상의 것, 그 안쪽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10페이지로 넘어오면 이것이 독립 변수인과 동시에 결과 변수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요거 제목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한 문단으로 그냥 설명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 만족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을 단순 종합 평가법, 직무 요소 합산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 종합평가법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직무요소 합산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자,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 단순 종합 평가하고 직무 요소 합산법을 각각 한 페이지씩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늘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늘려 쓸 내용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어떤 거는 언급을 해주는 것,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언급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세세하게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측정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직무 만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유발 요인들 이런 것들 자, 질문 자체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무 만족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지. 직무 만족은 뭐다? 그것이 왜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직무 만족을 측정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링피세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링피세 제가 설명하면서 이기 때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이것이 우리 직무 배태성 이론하고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성격이 더 더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적 특성, 업무 외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 다음에 급여, 돈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그 임금이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사람들의 동기부여 수준들, 직무 만족 수준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요소로 만족을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경우에 직무 만족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개인의 성격들이 이 사람이 직무 만족을 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긍정적 핵심자 평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이제 기타 주요 직무 관련 태도들 직무 몰입, 조직 몰입, 조직 후원 인식, 그 다음에 직원 성과 몰입 이 네 가지와 네 가지를 이렇게 쭉 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쓰면서 25점짜리 설명하시오의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샘플 답안에는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썼는데 직원 성과 몰입까지 다 쓰고 났더니 4페이지를 거의 이렇게 채웠어요. 그럴 때는 설명하시오 문제는 시사점이라는 부분들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많이 비어있을 때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을 때는 시사점이라는 걸 해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시사점까지 필요 없다. 설명하라고 한 것만 하고 끝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직무 관련 태도의 직무 몰입, 인게이지먼트다. 자,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다시 바꾸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직무와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직무의 성과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 직무 몰입이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직무 성과의 긍정적 영향, 결곤율, 일증률, 즉 생그림 암몰, 일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조직 몰입, 오가니제이셔널 커미먼트. 자,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직 몰입 뭐예요? 조직과 자기 자신과의 동일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조직 몰입에 있어서는 이제 정지규 몰입,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조직 몰입은 성과와 관련돼서 조직 성과와 관련돼서는 적정 정도의 수준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곤율, 이직률하고는 또 어떤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결국 좋은 쪽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조직 후원 인식, 퍼시브드, 오가니제이션 서포트 포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 포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조직에 얼마만큼 자기네들을 잘 지원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느끼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럴수록 야, 조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나 만족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조직을 위해서 내 거를 조금 더 내놔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고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근무 태만도 줄어듭니다. 다음 네 번째 직원 성과 몰입, Employee Engagement.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짬뽕이다. 제가 그랬죠. 여기 몰입도, 만족도, 열정. 아까 직무 몰입, 조직 몰입, 직무 만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플러스 열정,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과 몰입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 조직 성과 높고 이직, 사직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문에서 뭐 했어요? 이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계점, 이 부분들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 곁들여서 이제 시사점 이렇게 하는데, 왜 시사점을 넣느냐라고 하면은 그 한계점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단 한 줄입니다. 뭐냐? 직무 관련 태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중복되는 점들이 많아서 어느 하나가 높으면 다른 것들을 다 높구나, 어느 하나가 낮으면 다 낮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래 놓고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직무 관련 태도들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만족하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전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봐라. 실질적으로 알아봐라. 그래서 직무 만족도를 조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런 어떤 관리의 차원에서 이 직무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조직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지각과 지각 오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문제가 짧으니까 그대로 다 썼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지각의 개념과 중요성. 자, 이거는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바깥을 다 환경이라고 했나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들을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과정이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 바깥에 대해서 어떤 액션, 이런 어떤 대응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될 때 그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인식하고 지각한 대로의 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대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각을 기반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각을 하게 됐느냐, 인식을 하게 됐느냐를 잘 이해하면서 그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자, 그러면 이런 지각을 통해서 지각을 형성하고 또는 그 지각 자체가 객관적 실태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지각의 형성과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우리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대상 우리 그랬었죠. 그래서 지각하는 개인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 뭐 태동관 경기, 그래서 태도, 동기, 관심, 흥미, 어떤 성격, 각오, 경험, 이런 것들, 태동관 기대, 이런 태동관 경기다. 그 다음에 대상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동작, 소리, 크기, 배경, 근접성, 유사성.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기나 강도, 그 다음에 또 세동, 소크, 백은유, 이것들이 있었고, 상황은 이건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죽는다. 시작사 이랬었죠. 시간, 작업 조건, 사회적 조건. 즉 우리가 지각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어떤 그 주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들, 시작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지각의 오류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지각 오류들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지각 오류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는 지각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타인에 대한 평가 시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결국 파악해야 되는 대상,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 너는 누구냐, 나는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 타인에 대한 인식인데, 아무튼 우리가 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모든 객관적 실체를 다 따져서 그 다음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빠른 시간 내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인류가 진화의 역사를 거듭해 오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앞에 있는 것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걸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적인데 그 친구인 줄 알고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림셈이라고 휴리스틱스는 하는데, 어림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를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긴 했지만 객관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휴리스틱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선택적 지각.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딱 기억해 보면 거기에 뭐 테레비가 있었고 뭐 교탁이 있었고 의자가 있었나? 앞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은 없구나. 저쪽에 항상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각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뇌는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빼가지고 딱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선택적 지각. 두 번째, 상동적 태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테레오타이핑. 그 사람의 출신 배경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거. 투사.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마치 객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잘못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조 효과.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측정해야 되는데 뭐예요? 서로 비교해야 될 대상들을 그냥 퉁으로 비교해 버리면서 발생하는 그 어떤 그 왜곡들. 그 다음에 최근 효과. 옛날 것보다는 최근의 것들이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더 과대평가하는 어떤 그런 오류. 그 다음에 지각 방어. 그러니까 아까 선택적 지각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정보들을 입수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그 다음에 유사 효과. 자기 시밀러 투미 이펙트. 자기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지각 오류를 우리는 오류나 여러 가지 한계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질문에서도 뭐뭐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시오,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슈를 설명하시오, 오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런 오류가 뭐가 있구나를 알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오류, 문제, 한계점을 돌파하자, 해결하자. 그래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혹시 질문에 그렇게 문제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경영자들이 구성원의 행동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에 대해 정확히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는 우리 경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영자 스스로도 그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평가 시에 객관적 지각과 평가를 도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적용하도록 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반 정도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자,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문제가 지금 사실은 거의 골고루 써야 될 내용들을 거의 다 쓰는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개 공백을 포함해서 우리가 6,000글자에서 8,000글자들을 쓰게 됩니다. 자, 6,000글자에서 8,000글자를 쓰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1초에 2초에 3글자 정도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초에 3글자를 쓴다는 것이 여러분들 엄청 끝까지 그렇게 100분 동안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목차 분량을 정하고 거기에서 오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써내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이것도 또 일종의 멘탈 관리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5번에 더 이제 모의고사겠죠. 그 부분들을 잘 그런 걸 해나가는 연습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 가지고 뭐 이번 회차에 점수가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매 회차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나는 매번 조금씩 뭔가를 고쳐나가고 잘 되면 돼.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내가 여태까지 썼던 답안지들 중에서 제일 좋은 답안지를 쓰고 나오는 것이 나의 목표가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워크북도 통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